그걸 왜 그려내면서 막또 들어갈라 했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앵겼는데 울려가지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직접 오랬어.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발표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멀티모달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할 통계학과 1학번 구은아입니다. 먼저 멀티모달이 뭔지부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모달리티는 저희가 어떤 이제 소통을 하거나 인식을 할 때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장치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이 눈으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눈으로 그 시각적인 그래픽 효과들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쓰는 그런 감각 기관들 그런 거를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은 그런 모달리티를 동시에 여러 개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멀티모달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 쓰는 방식이에요. 저희 당연하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는 딥러닝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한 가지로만 집중해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의 모달리티를 쓰는 멀티모달 AI를 만들어서 이제 딥러닝이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하는 방식이니까. 네,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서 멀티모달 AI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 AI는 그냥 이제 멀티모달리티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인된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만 가지고 텍스트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미지랑 텍스트 같이 이걸 해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 같이 뭐 비디오랑 텍스트 같이 그리고 오디오랑 텍스트 같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감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킨 게 멀티모달 AI입니다. 그런 멀티모달 AI로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 뭐 이미지 캡셔닝도 그렇고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텍스트 가지고 이미지 만드는 그런 태스크도 있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이게 또 이제 질문이랑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유명한 게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오디오에서 음성 변환해주는 거. 진짜 배고파가지고 이게 이 스피치 투 텍스트가 요즘 뭐 삼성 광고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강의 다 변환해준다 막 이러는 거 그런 태스크에 쓰이는 이제 멀티모달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AI 모델들이 지금까지 나왔냐 하면은 그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에서 가장 유명한 달리 모델이 있고 제가 오늘 발표할 클립과 얼라인 모델이 있고요. 얘네들은 클래시피케이션에 좀 치중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일단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마지막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무랄? 이것도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건데 얘는 다른 클릭과 온라인하고 조금 다른 게 그 텍스트 데이터를 여러 나라의 데이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데이터로 좀 트랜스레이팅 할 수 있는 것까지 넓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클립과 온라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클립을 저번에 혜진님이 발표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약간 클립의 응용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서 저는 클립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립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클립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모티베이션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딥러닝 학습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넷이라는 어떤 큰 이미지넷이든 뭐 시파든 어떤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다른 종류의 태스크에다 활용을 시키기 위해서 파인튜닝이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NLP에서는 조금 이러한 작업을 좀 없애는 어떤 발전이 좀 이루어졌는데 CV에서는 그런 발전이 덜 이루어졌다. 우리도 파인튜닝을 없애거나 아니면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문제예요. 데이터가 너무 구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라벨을 다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라벨을 결국 사람이 일일이 다 라벨을 붙여줘야 되는 건데 뭐 에어플레인 이미지를 가져오면 거기다 에어플레인을 붙여줘야 되고 이런 작업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일일이 데이터에다 해줘야 되니까 더 이상 데이터의 크기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간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웹에서 그런 라벨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두 번째 모티베이션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셋을 좀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게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튼 프리트레인 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은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모델이 너무 약간 태스크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데이터셋을 적용을 하면은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활용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로샷 퍼포먼스라고 썼는데 이따가도 설명을 할 거지만 아무튼 좀 프리트레인된 어떤 특정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다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셋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클립이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왼쪽처럼 클래스 뭐 몇 번 이렇게 하는 게 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어를 사용을 하자고 하는 게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자고 제안이 나왔냐면은 일단 만약에 클래스 19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면 규격이 있는 거잖아요. 클래스 네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크기를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영어만 나오지? 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무조건 정해진 규격 안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자연어를 쓰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 나왔고 그리고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우는 게 쉽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 크기를 키우는 것까지는 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클래스 19 저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사실 200, 2000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클래스 크기를 데이터셋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걸까까지는 이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논문에서는 이렇게 much easier to scale natural language supervision 네. 그 크라우드 라벨, 소스드 라벨링보다는 더 쉽게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클립이 첫 번째로 취한 방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려는 건데 원래 데이터셋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식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더 크고 충분한 데이터셋을 만들고자 해서 이제 두 번째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클래스 네임도 웹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보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50만 개 정도의 쿼리를 두고, 그러니까 검색어인 거죠. 그런 검색어를 두고 그 쿼리당 이미지를 총 2만 개를 모으고 텍스트도 같이,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연관된 텍스트도 같이 2만 개를 모아서 총 4억 개의 데이터 이미지 플러스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WIT 이게 웹 이미지 텍스트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클립 학습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게 좋았던 게 결국 웹에서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좀 수집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4억 개까지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페어 둘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리트레이닝 메소드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다? 간단하더라고요, 이해하기에. 처음에는 이제 CNN과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얘네가 좀 크기를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방식은 뭐가 없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제 이 클립에서 처음 C의 줄임말이 콘트라스티브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 달에 세미나 했을 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리캡을 해보자면은 콘트라스티브 러닝이 뭐냐면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가 있을 때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그런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더 가까이,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더 멀게,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작업 자체를 학습시키는 메타러닝 방식에서 사용되는 게 콘트라스티브 러닝이었어요. 핵심은 그냥 이제 포지티브끼리는 가까이, 네거티브끼리는 멀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클립의 기본 골격 구조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2개의 인코더가 필요해요. 당연히 이제 2가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인코딩해줄 텍스트 인코더가 필요하고 이미지를 인코딩해줄 이미지 인코더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이제 자연어 라벨들 있잖아요. 자연어 라벨들이기 때문에 인코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이렇게 쫙 생성을 하게 되고요. 총 이제 n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라벨도 n개니까 텍스트 임베딩도 n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지금 n개의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 걔를 이미지 인코더에다 넣어가지고 이미지 임베딩을 n개를 만들어줍니다. 그 얘네들을 그냥 그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만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포지티브 페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 잘 맞춰진 거, 이 n개의 포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는 당연히 가까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 나머지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애들은 네거티브 페어니까 서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멀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로스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게 네. 레이블이 n개 있다는 했는데 그 클래스가 n개 있다는 네네네. 네. 클래스가 저희가 이제까지 어떤 좀 전통적인 데이터셋을 생각했을 때는 클래스가 뭐 하나 있으면 그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얘는 이제 웹에서 가져오고 또 자연어로 클래스 네임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모든 라벨 이름이 다른, 모든 클래스 이름이 다른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수도코드인데 아까 방금 설명한 거를 이제 코드식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걸 인코더에다 넣어서 임베딩을 만들고,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걸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을 만들고, 이걸 이제 웨이트 가중치랑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로 텍스트랑 같이 계산이 될 임베딩인 거죠. 텍스트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또 닷 프로덕트 해주고,
거기서 이제 뭐 레이블을 뽑아내고 이걸 실제 레이블하고 비교해서 또 로스를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집니다. 네, 클랩의 기본 모델이 이렇게 되고 이미지 인코더로는 어떤 거를 사용했냐면 두 가지를 여기서 실험을 해봤대요. 하나는 레즈넷 50이고 하나는 VIT인데 뭐 레즈넷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당연히 성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겠지만 저희가 굳이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 같아서 그냥 이제 레즈넷 50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했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VIT도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만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모델로는 이런 걸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 클립이 또 하고 싶었던 게 좀 쉽게 모델의 크기를 늘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보통 모델 크기를 늘리는 게 어떤 성능을 높이는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지 인코더를 스케일링을 하려고 또 어디셔널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산을 필터 개수나 뭐 깊이나 레졸루션 각각에 좀 추가를 해줬다고 하고 텍스트 인코더 쪽에서는 다른 건 안 하고 뭐 뎁스나 레졸루션에는 건드리지 않고 이 필터 수에만 조금 영향을 줘서 그런 식으로 모델의 크기를 늘려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관한 거고 이건 뭐 트레이닝 어떻게 했다는 조건들인데 굳이 하나하나 따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클립을 트레이닝해서 활용을 해봤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얘네들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인데 또 제로샷도 제가 그 세미나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놓고 그 프리트레이닝한 데이터셋에 없는 것까지도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제로샷 러닝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얘네들이 트랜스퍼 하고 싶었던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겠죠. 그 태스크에서 필요한 어떤 텍스트 레이블들을 일단 넣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혜진님이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넣었어요. 포토 오브 어쩌고 하는 식으로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인베딩이 나오겠죠. 피처 인베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실제로 실제로 실험하고 싶은 쿼리 이미지를 넣어서 쿼리 이미지에다 피처 인베딩을 만들고 그럼 총 이제 n개의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만들어지겠죠. 그 스코어 가지고 소프트맥스 가지고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리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써서 프레딕트 하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또 로스 하면서 이제 반복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로샷 트랜스퍼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쓰긴 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냥 이 레이블만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형식으로 레이블을 만드는 거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이게 뭐 성능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도 여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논문에서는 그렇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형식 자체도 학습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한 방법이 여러 가지 제로샷 클래시파이어를 앙상블 했을 때 또 그게 성능을 높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앙상블 방식을 저희도 만약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그냥 모델 여러 개 두고 마지막 그 아웃풋을 가지고 걔네를 일정한 가중치를 줘서 결국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베딩 스페이스 단계에서 앙상블을 했기 때문에 에버리징 하는 데 쓰이는 코스트를 줄였다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클립에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나왔던 게 다른 프리트레인된 데이터셋 말고 다른 태스크에도 넣었을 때 얘네들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로버스트니스가
로버스트를 좀 높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였는데 뭐 당연히 이제 논문에서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지 넷이 가장 위에 있는 이런 바나나 이미지인데 이렇게 아래 뭐 초록색 바나나여도 잘했고 아니면 뭐 일러스트 같은 아니면 캐릭터 같은 바나나여도 잘했고 스케치 바나나여도 잘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클립을 사용한 제로사 트랜스퍼가 로버스트한 특징 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립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베이스라인은 괜찮은데 그 베이스라인보다는 사실 조금 더 스케일링도 하고 그래야 성능이 좋아질 텐데 그 베이스라인 클립 베이스라인을 지금 소타 퍼포먼스까지 더 높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문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션 이피션시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여전히 좀 몇몇 가지 태스크에서는 좀 성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프리트레이닝 아무튼 클립에도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까 보여드린 WIT라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형식이 다른 뭐 조금 형식이 다른 태스크면은 제대로 제가 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그 로버스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립의 한계점까지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클립 발표였고요. 혹시 다음 넘어가기 전에 클립 조금 궁금한 거 네. 그러면 클립에서 엄청 많은 이미지로 학습을 했잖아요, 프리트레이닝.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뭐 다른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시킬 텐데 그럼 그 데이터 셋이 뭔가 들어갈 위험성은 없었는지. 그 파인 튜닝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데이터셋이 들어가요. 그 말이 논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실험을 할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원래 웹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결국 더 많은 작업이 들어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손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푸샷 할 때 정확하게 원래 데이터셋하고 다른 데이터셋을 클래스가 달라진 건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너 플레인이었다면 푸샷 할 때는 캣을 아웃풋이면 훈련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퓨샷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프리트레이닝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교통수단 관련된 데이터셋밖에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까지도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싶은 게 퓨샷이나 제로샷인 거라서 설명하시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프리트레이닝 방법 얘기할 때 여기 별표하고 리니어 프로젝션을 쓰지 말라고 네. 했는데 이거는 이게 쓰지 말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논문에서 그대로 긁어오느라고 그런 건데 그냥 안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그냥 닷 프로덕션만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니어 프로젝션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인 튜닝하고 그 아까 말한 제로샷 네. 트랜스퍼 러닝의 차이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파인 튜닝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셋 가지고도 한 번 더 모델을 학습시켜서 제대로 이 모델이 원래 이미 잘하는 모델이 있지만 얘가 우리 쪽 작업도 잘하도록 그렇게 맞추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파인 튜닝 작업에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도 결국 많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로샷은 그런 파인튜닝 작업을 그냥 없애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로샷 트랜스퍼예요. 그럼 온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라지 스케일 노이즈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인데 뭐 콘셉추얼 캡션스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와 알트 텍스트 데이터 페어를 구축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알트 텍스트 페어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알트 텍스트더라고요. 저희 뭐 대체 어쩌고 대체 문구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온라인 쪽에서는. 그래서 늘리는 대신 트레이드 퀄리티 풀 스케일 퀄리티를 좀 포기를 한 거죠. 그냥 일단 많이 모으고 보자 하는 게 온라인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으고 심지어 전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일단은 그냥 모으기만 하자는 게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전처리 안 했는데 그럼에도 한 전처리가 조금 있긴 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미니멀 프리퀀시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써놓은 게 그냥 그나마 가장 많이 하는 필터링만 얘네들이 했는데 이미지에서는 뭐 좀 부적절한 이미지 빼고 또 크기만 좀 맞추고 텍스트에서는 너무 드물거나 너무 보편적이거나 그런 식의 텍스트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기본적인 전처리만 해서 라지 스케일 노이즈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걸 구축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퀄리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 텍스트라고 이름을 저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자기들이 클립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마지막에 차이점과 공통점 한번 짚어볼 거긴 한데 여기 이 논문에서도 자기들이 클립과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클립은 제가 그 그래프 식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 쿼리를 아무튼 WIT를 구축을 하려면은 이 쿼리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쿼리를 무슨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50만 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50만 개 쿼리를 모았다고 하는데 온라인은 그것도 귀찮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겠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모으기만 하겠다. 전처리도 제대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셋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립은 그래도 조금 신경 쓴 부분이 있었는데 온라인은 정말 신경을 안 쓴 거죠. 데이터 퀄리티 관해서. 클립은 심지어 이제 그 50만 개 쿼리에 대해서 2만 개 이미지씩 하는 그러니까 그 쿼리마다의 어떤 균형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온라인은 그것도 안 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익스퍼트 노리지라고 하는데 어떤 좀 전문가의 의견이 그래도 좀 필요한 그런 작업까지 다 없애는 게 진짜 효율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조인데 사실 이게 논문에서 등장한 그림인데 이제 그림만 이렇지 사실 똑같아요. 클립이랑 듀얼 인코더 쓴다고 했는데 결국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 써서 인베딩 해가지고 콘트라스트를 러닝하는 결국 똑같은데 뭐 텍스트 인코더를 버트를 썼다는 거 이미지 인코더는 인피션트넷을 썼다는 거 그 정도만 좀 다른 거고 결국 나머지는 다 똑같다. 정말 방식도 다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노벨티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저 데이터 셋을 공개를 했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로스 함수인데 이상하게 클립 함수에서는 로스 함수를 제가 못 찾은 건지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 온라인에는 제대로 나와 있길래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작업에 대한 로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텍스트 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할 때의 로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합해서 평균 4가지고 그거를 한 스텝의 로스로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클립도. 그래서 진짜 데이터셋 말고는 거의 새로울 게 없는 그런. 네. 근데 사실 저도 하면서 이 정도면은 표절로 잡혀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지금 뭐 나와서 잘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학습했다는 조건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2가지의 대표적인 태스크 트랜스퍼를 보여줬는데 일단 이미지 텍스트 매칭 앤 리트리벌 그냥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하는 거,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보고 싶었던 게 그냥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넘어가는 거,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는 거 그런 작업 태스크에서도 이런 페어로 멀티모달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될까, 성능이 좋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 텍스트로 넘어가는 거 말고 이미지끼리만, 텍스트끼리만 하는 것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는 건 이렇게 온라인이 가장 잘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SITS가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텍스트만 하는 거, 이미지로만 하는 거는 다른 모델이 더 높았다고 해요. 이 모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원래 자기들이 학습시킨 데이터셋이 페어로 멀티모달의 페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예 그냥 인트라스트럭처로만 이루어진 태스크에서는 조금 활약이 덜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논문에서. 그리고 이제 비주얼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제로샷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제로샷으로도 해보고 파인 튜닝으로도 해봤다고 해요. 일단 이미지넷 벤치마크를 두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지넷 RA 이게 뭐 다른 형식의 좀 이미지인가 봐요. 거기서도 제대로 성능이 잘 나오는지 베리언트를 체크를 해봤더니 뭐 잘 나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립하고 비교를 한 건데 뭐 어떤 태스크에선 어떤 데이터셋은 아직 클립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비슷했고 자기들이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도 로버스트니스를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그렇게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로버스트니스를 꽤 잘 유지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만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멀티모달 데이터셋이 이용한다는 거 똑같고 그리고 콘트라스티브 러닝 이용한다는 거 이제 공통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가까이 하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멀리 하는 거 그리고 듀얼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 각각 사용하는 그런 듀얼 인코더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제가 쓴 건데 이것들 빼고는 사실 다 같다라고 보는 게 이해가 쉽고요. 그 이제 차이점을 조금 보자면 이미지 인코더에 사용한 모델이 좀 달랐어요. 클립에서는 레즈넷이랑 VIT를 이용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피션트넷을 사용을 했고 텍스트 인코더는 클립에서는 GPT를 사용을 했는데 온라인에서 버트를 왜 GPT를 썼지? 트랜스포머 사용했는데 온라인에서는 버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데이터셋이었죠. 클립은 50만 개의 어떤 프리퀀트하는 쿼리를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그 각각에서 일정한 개수의 이미지를 수집한 반면에 온라인은 별다른 전처리 없이 그냥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거. 그래서 데이터셋의 퀄리티는 클립이 더 좋겠으나 크기는 온라인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네. 그러면 클립이 먼저 나온 네, 클립 먼저 나왔어요.
이거요? 네, 그저 이미지에 대해 뭐 이상한 저 그래프 그려서 뭐 저기는 아, 저 V탭이 뭐냐면, 19가지 태스크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다 모아둔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잘 작동을 하느냐를 저 V탭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싶었던 거라. 그래서 그 분포에 대한 거를, 분포가 다르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저런 이미지를 넣지 않았나 싶어요. 또, 네. 그럼 클립이랑 이 온라인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가 몇 배 정도 있어요? 아, 온라인이 몇 배 정도 크냐고요? 아, 내가 왜 숫자를 안 써왔지? 이제 노션에서 볼게요. 아까 클립이 4억 개였는데요. 얘가 잠깐만, 계산이 잘 안 돼. 빌리언이 얼마죠? 10억이요? 18억. 온라인에서 18억 개 했다고 해요. 사진 내려봐봐. 그럼 혹시 파라미터 수는 사용 안 나와요? 파라미터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듀얼 인코더 사용한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미터 수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네? 나온 그룹이 어디? 그룹이요? 그 어디서 냈죠? 아, 구글에서 맞아. 그 맨 앞에 제가 써놨어요. 그럼 아니겠지. 아니 피션트 넷에 썼길래 버트랑 구글이면 지금 안 써놨네. 왜안 써놨지? 데이터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구글 양아치. 이제 검색해주는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저희 20분부터 다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설명 할게요? 근데 클립을 이 사람이 1인가?